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니 스캔들 이렇게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동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 트레이너 백승입니다. 네. 지금 일단 여기 화면에 여기 저희 채팅창 안 보이거든요. 이거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또 지났는데 아니 비가 안 오다가 또 갑자기 또 오네요. 이렇게.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는 날씨가 선선해진 걸 느낄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죠? 벌써 가을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느낌 아닌 느낌? 저녁에는 조금 긴팔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최근에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게 핫한 편은 아닌데 네. 점점 이제 관련 뉴스가 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경매거든요. 경매. 네. 전문 분야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경매학원 원장으로서 있었던 게 거의 한 7년 정도쯤 되니까 이제 경매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네. 아주 어려운 전문 영역 일부를 빼고는 네. 아마 거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네. 그런데 워낙 이제 부동산 사이클은 짧은 개념에서는 뭐 이제 분양, 그다음 매매, 그다음에 조금 한번 넘어가는 게 경매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바로 경매가 엄청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경매 사이클로 넘어간다라는 게 지배적이어서요. 미리 경매를 좀 준비하고자 하시는 네.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간간히 제가 경매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기회를 삼아서 경매 관련된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주제를 경매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기본적인 것도 배우고 이제 심층적으로 나중에 저희 이제 트레이너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딱 기본적인 것만. 너무 깊게 맞습니다. 들어가면 또 이제 네. 그죠? 그럼요. 수준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 근데 조금 다른 각도로 네.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처음 우리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낙찰가예요. 네. 오, 낙찰가. 낙찰가. 자, 낙찰가는 아무래도 개념이 좀 쉬우실 거예요. 왜냐 네. 들어본 적이 많으실 그쵸.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이제 보통 뭐 땅 하고 낙찰됐습니다. 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부동산 경매입니다. 예, 부동산 경매에서 이 낙찰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낙찰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한번 보자면, 네. 자,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가 써낸 최고의 입찰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경매 가서, 즉 법원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게 네. 바로 부동산 경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입찰 금액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최고의 입찰 금액이라고 써놨느냐면 네. 이제 경매는 보통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제 국가에 이제 빚을 져가지고. 그거는 공매. 그건 공매. 그쵸? 예. 맞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일반 저기서 그 사람한테 그 뭐 갚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갚지 못하는 거를 이제 채무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돈을 갚지 못한 채무에 의해서 채권자가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공식적인 기관인 법원에 의뢰를 해서 네. 대신 제 압류된 부동산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 금액으로 제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매 제도인 건데요. 네. 그래서 경매는 달리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채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예.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혹시 드라마 같은 네. 데를 보면 네. 솔직히 경매를 당한 집들 네. 그 막 되게 불쌍해 보이고 그러시지 않던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뭐 경매로 이제 그 나온 물건들을 사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사기 싫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우 남이 뭐 이렇게 어려워서 당해서 이제 내놓은 집을 내가 뭔가 빼앗는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오히려 부동산 경매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집을 경매로 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채권자 오히려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받는 게 맞겠죠. 그쵸. 돈을 빌리신 분은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갚지 못한 즉 경매를 당한
채무자를 너무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 법적인 테두리 범위 안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네. 훨씬 더 뭐라고 그러죠? 더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돈을 빌렸다면 네. 갚아야 되는 거고, 그 채권자의 그 채권 해소를 위해서 부동산 경매 제도가 있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는 굉장히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네. 네, 부동산 경매를 나쁘게 네.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고 입찰가 말 그대로 네. 그날 이제 그 법원에서는 이 물건 어떤 물건이 하나가 딱 정해지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쵸? 오거든요. 네. 근데 누구한테 이제 이 물건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 제도는 입찰 제도라고 하고 공개 입찰 제도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입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날 네. 뭐 한 물건에 보증 금액을 한 10%씩 다 들고 와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동킴님도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계약금 네. 몇 프로 내세요? 계약금 10%? 그죠. 통상 네, 10% 10%. 내죠. 네. 똑같아요. 부동산 경매도 그냥 법원에 내가 입찰을 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을 살게요 라고 하는 계약금 10%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이제 네. 제출을 하는 거죠. 일단 내는 거예요. 나중에 네, 다시 일단은 내요. 받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물건에 한 10명이 입찰을 했다. 그러면 제각기 쓴 금액들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럼 법원은 당연히 금액을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 많은 돈을 네.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높게 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말 그대로 최고의 금액을 쓴 사람에게 이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낙찰자라고 부르는데 그 낙찰자를 법원에서는 정식 이름이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라고 불러요.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지지? 예. 공식 용어로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좀 전에 최고의 입찰 금액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가격으로 네. 입찰을 했는데 네. 그 입찰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왜 한 거예요? 그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는 매수인 거죠. 매수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이면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되는 거죠. 그게 곧 낙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뭐 따로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뭐 주는 게 있나요? 어떤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매를 하면은 이제 다른 경매는 이렇게 뭐 경매 그 뭐 몇 퍼센트 주잖아요. 미술품 그런 거. 경매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쵸. 이것도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법원이니까요. 법원은 그 팔아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없어요. 네, 다만 뭐는 필요하냐면 경비를 부동산 죄송해요. 경매를 진행하는 경비는 받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맨 처음에 채권자가 내요. 경매를 처음에 접수를 할 때 경매 신청 비용이라고 해서 왜냐면 법원은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들, 즉 소유자, 임차인, 뭐 채권자 이런 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될 건데 그 우편물 보통 우리가 뭐 우표 가격에도 한 1,400원, 1,500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우편료에 해당하는 기본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쯤 되는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쯤? 자,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나는 돈을 한 1억 정도를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건데 100만 원이 들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다 돌려줍니다. 이제 법원에서요? 네, 법원에서. 이제 그 돌려받는 걸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뭐 2억 9천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가장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로 아까 채권자가 냈던 경매 신청 비용 있잖아요. 그걸 가장 0순위로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너무 많이 책정이 됐나? 어떤 너무 비싸게. 금액이?
그건 상관이 없을 텐데. 그치? 글쎄요, 뭘까요? 그러니까 경비를 다 써버리면 아, 다 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이 더 달라고도 해요. 더 달라고 해요? 네, 더 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비용을 이제 더 예납해라라고 하는 게 날라오기도 하고요. 이제 경매가 계속 길어지면 네.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중간에 이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채무를 지신 분이 돈을 네. 갚는 거예요. 오. 그럼 굳이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그쵸?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법원에게 내가 아까 100만 원을 냈지만 네. 이미 감정평가 네. 금액도 썼고 네. 우편물도 한 2번 보냈고 네. 그래서 100만 원 중에 6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비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움직였는데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네. 경비로서 써버리게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적법하게 이 물건이 경매로 낙찰이 되면 네. 그 금액은 영순위가 돼서 가장 먼저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네. 예, 법원인 거죠. 네, 근데 대신 법원이니까 아주 공정하게 네. 예,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팔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가장 센 금액을 쓴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게 낙찰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근데 만약에 입찰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네.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아까 3억 원의 감정이 됐는데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번에 다시 내놔도 사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경매는요, 처음에 내놨던 금액을 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은요, 채권자는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마다 원래 있었던 금액의 20%, 30%씩 그냥 깎아버립니다. 어이구. 그래서 한 3억짜리 아파트가 경기도권이라면 30%가 깎이니까 2억 7천? 잠깐 2억 1천인가요? 3삼은 9이니까 네, 많이 2억 깎이네. 1천에 뚝 떨어져 버려요. 정말 크게 떨어지죠. 그러면 3억짜리가 2억 1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싸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번 정도 유찰된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서울은 20%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으면 그 다음번에는 8억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매는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시장에서 요즘 그 아파트들이 몇 억씩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30억이었던 아파트가 27억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한 25억까지 떨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집주인이 25억에 내놓지를 않아요. 그죠?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게 25억이면 살게요 라고 했더니 난 그러면 진행 안 할 거야 하고 물건을 걷어들이겠죠. 자, 그래서 뭔가 이 물건의 가치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때 30억짜리 아파트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25억의 어떤 그 시장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기 싫어서 이 물건도 없고 가격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법원은 강제로 그거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금액에 이 입찰자 분들이 물건을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특히 그렇게 소유자와 시장의 가격이 되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하고 상가예요. 상가는 분양을 받고도 이제 월세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내가 샀던 금액이 5억인데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가가 원하는 만큼 좀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얄짤없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30% 20%씩 깎아서 그냥 내놔버리기 때문에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매가 한 번만 떨어지면 20%, 어우, 30%씩 그 떨어지는 심장이 거라. 그냥 툭툭툭 내려앉겠네. 네, 진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만 떨어지면 거의 50%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것도 저 한계가 있나요? 한계 있어요. 그래 있어야지. 한계는 있어요. 근데 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까요? 근데 이 50%까지는 어쨌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50%는 그러니까 너무 경기도는 100%, 70%, 49%, 두 달 만에 49%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0억짜리가 4억 9천이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면 3억 6천이 돼요. 그러니까 한 세 달 만에 30%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킹님 말대로 응.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느냐. 응. 여기 전제 하나가 있어요. 음. 바로 뭐냐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네. 본인이 돈을 못 받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경매를 진행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에 응. 5억을 대출을 해준 은행이라고 응. 볼게요. 네. 근데 그 은행이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얘가 4억 9천까지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아까 5억보다도 낮은 금액이죠? 네. 근데 아직 4억 9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대출을 한 사람이 경매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게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킹님이 네. 그렇게 상가를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한 2천만 원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까 10억짜리 상가에 근저당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억 근저당 뒤에 2천만 원 정도의 근저당을 잡은 건데 친구가 2천만 원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동키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만 있지만 그러면 제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자? 근저당을 잡자. 등기부 등본에 이제 저당권을 잡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5억이 있고 네. 내가 2천이면 이 두 사람의 채권자가 모두 돈을 받으려면 얼마의 낙찰이 돼야 돼요? 5억 2천이요? 그죠? 5억 2천이 돼야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채권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얘가 4억 9천으로 떨어지면 나는 돈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돈 받을 게 있죠. 앞에 근저당권자가 5억을 받아갈 텐데 4억 9천을 받아가 버릴 텐데 먼저? 그럼 없죠. 그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인 내가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처럼 내가 받을 수 없는 범위까지 딱 떨어지면 법원에서 물어봐요. 경매도 진행할래요? 하고 동키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한다. 아니 그러면 안 돼서 만약에 그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렇게 그냥 갚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도 이 상가가 정말 5억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겠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못 받으실 수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저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고 저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얼마까지 낙찰이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이금융권이 돼도 뭐 70%, 80%까지만 딱 빌려주지 그 이상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근저당으로 있는 물건들은 돈을 빌려주실 때도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 때 회수가 될 수 있겠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돈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래서 돈 서로 그냥 깔끔하게 안 빌려주는 깔끔하게 안 게. 빌려주는 맞아, 것으로. 맞아, 맞아. 아유, 아, 골치 그러면 너무 좋죠. 아유, 그럼요. 예. 근데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솔직히 은행의 문턱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급하게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친구가 참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정말로 부탁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친구도 그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 나 이자 정도만 주면 너가 어려울 때 뭐 한 1년 정도 쓰고 나한테 돈을 갚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사금융이라고 하는데 네. 개인 간에 돈이 오고 가는 시장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 등지게 그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왜 누가 돈 빌려달라고 오면 우리끼리 농담하는 거 있거든요. 아우 어제 오지 아니 뭐 한 달 전에만 오지. 안 그래도 뭐 저기 뭐 우리 부모님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 한 2억 이렇게 빌려드려서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친구가 돈이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나 돈 없다 그러면 돈 빌려주기 싫어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진작 얘기하지. 너 얼마 전에 누구 빌려줬잖아. 이게 스토리를 가장 하나 좋대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정말 좋대요. 거의 스토리 여러 개 그러면- 해놔. 저번에도 부모님 빌려줬다며 이러면 안 되니까 적어놔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트레이너님은 만약에 진짜 제일 친한 친구, 정말 완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가족들부터 다 알고 이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제 친구가 뭐 친구도 누구도 진짜 가까운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네. 솔직히 그 근데 친구가 뭐 갚을 1년 수 있는 이내는 못 갚아. 1년 안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1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1억까지는. 이자도 같이 받으면. 이자는 좀 받아야죠. 근데 다만- 그러다가 진짜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야죠. 1억을.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친하다는 전제하에. 진짜. 네. 누군지 모르지만 좀 부럽습니다. 이거를 지금 듣고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몇 명 딱 있어요. 진짜. 대학교 친구 3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까지 이제 제가 데리고 같이 일을 했던 친구, 제 진짜요? 친구자 어찌 보면 이제 직원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토끼님은 나 진짜 주머니를 털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내가 한 3억 정도가 있다. 내가 정말 3억? 내 전 재산이 3억 정도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가족이면 진짜 다 줄 수 있는데 가족이면 다 줘요? 저는 가족이면은 지금 없어도 어떻게든 다 줄 것 같아요. 100% 그렇구나.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 100% 다. 내가 얻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자, 동키님의 가족분들 잘 들으십시오. 다 털어가. 다 털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 저는 정말 가족들한테는 진짜 다 빼준다는 마인드. 이게 그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나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허들이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친구에 대해서 없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혹은 우리 뭐 사람 간에는 안 하는데 정말 내가 사업에는 이건 다 쏟아 부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 간에는 가급적이면 근저당을 설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낙찰가는 부동산 경매 시에 이제 최고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 개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경매를 만나게 되면 아까 제가 감정가의 몇 프로라고 했어요. 자, 감정가는 어떤 개념이냐면 경매로 접수된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가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감정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감정가는 뭐 이렇게 잘 들어볼 일은 없죠. 매매가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토지 보상 할 때는 감정가 얘기 좀 들어보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석 감정 보석이 없어서 갸우뚱 하시네요. 아무튼 감정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 법원은 왜 감정가라는 표현을 쓰느냐 시세라는 표현도 있고
뭐 매매가라는 표현도 있고 할 네. 텐데 왜 감정가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네. 자, 법원은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모를 네. 거예요. 네? 그냥 법원은 보통 이 경매를 법적으로 네.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네. 것에 대한 절차만 아는 곳이지 네. 이 부동산의 가치를 부동산보다도 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경매가 접수가 되면 나는 그걸 알 수 없어. 그러니 감정평가사에게 공인된 그 기관에 의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 기간을 하나 정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업체로부터 나온 금액을 감정가라고 해서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감정가는 100%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감정가가 오늘 왜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면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는요. 자, 그 누구보다 가격에 대해서 혹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감정가는 100%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뢰해야죠. 신뢰해야죠, 100%? 네. 근데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평가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걸까요? 너 길이가 있나? 자, 어떨 때 이 감정가를 신뢰를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면요. 시장의 경기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장 극단적으로 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감정 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때도 있고 네. 높을 때도 있는데 그게 상승기이냐 하락기이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네.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자, 경매에는요, 아까 법원에서 접수가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 파란색 점이 말 그대로 법원에서 네. 이 경매 물건을 감정평가한 시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저 매매가라고 하는 그 빨간색 점이 있는 시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법원에 경매로 낙찰받으러 간 날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파란색 점보다 빨간색 점이 어디에 있어요? 네, 높게 있죠. 높게 있죠. 네. 위에 있어요. 높게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네. 얘기예요. 네. 자, 그럼 보통 저 감정된 시점에서 내가 빨간색 점, 즉 입찰 기간까지는 한 몇 달 정도 걸리느냐면 아파트는 한 4개월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상가는 혹은 토지는 한 6개월 정도 최소 오래 걸려요. 걸리네. 자,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가 흘러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급격하게 뭐 작년, 재작년처럼 뭐 한 몇 달 만에 계속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때였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감정가가 1억 원의 감정평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개월 뒤에 그 아파트가 1억 2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감정되어 있는 저 경매 물건을 바라봤을 때 어떨까요? 엄청 싸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쵸. 2천이나 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1억짜리는 매매가 나와 있는 게 없어. 다 1억 2천짜리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경매를 쓸 때 당연히 1억보다 높게 쓸까요? 낮게 쓸까요? 높게 쓰겠죠? 높게 쓰겠죠. 네. 자, 그런데 아까 감정가가 100%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1억을 넘게 쓸 거니까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100%를 넘기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얼마를 입찰가를 쓸 거냐면 1억 1천을 쓸 거예요. 자, 감정가는 1억이고 제가 쓴 금액은 1억 1천이니까 네. 몇 프로 더 높게 쓴 거예요? 10%. 그러니까 네. 낙찰가율은 110%가 될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시세보다는 제가 몇 프로 싸게 산 거예요? 얼마나 더 싸게 산 거예요? 10%, 아니,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더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 한 10% 정도는 싸게 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감정가보다 저는 110%를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시세보다는 10% 싸게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뉴스가 나오면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올 거냐면 최근 아파트 낙찰가 100% 이상 고공행진, 아파트 낙찰가 미쳐 돌아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경매 입찰을 한 사람들이 다 미친 거예요? 1,000만 원씩 막 더 세게 내 돈을 갖다 1,000만 원씩 막 갖다 버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나름의 이득을 어쨌든 본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낙찰가가 중요하기는 한데 네.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례만 봐도.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상승기일 때 모습인 거고요. 네.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반대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자, 하락할 때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화살표가. 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파란 색깔은 아까 어떤 시점이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네. 감정평가를 네. 한 시점. 네. 자, 그다음 빨간 색깔은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몇 개월이 지나서 네. 입찰하는 시점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인 거죠. 네. 1억 원의 감정평가가 됐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8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입찰 시점에서 딱 보니까요. 감정가가 너무 높아요. 1억으로. 시세는 현재 8천이에요. 그럼 동키님은 얼마 쓰실래요? 8천 쓰실래요? 시세대로? 그 얼마 정도 써보실래요? 낮춰서 써야겠죠? 네.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한 8천대니까 그럼 한 7천 정도 써보실래요?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네. 그래도 경매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7천 정도 한 적어도 800 이상을 싸게 썼어요. 네. 자, 그럼 내 입장에서 한 10% 정도 싸게 쓴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낙찰가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한 7,200 정도를 쓴 거니까 1억에서 7,200은 몇 프로예요? 72%의 네.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아파트 낙찰가율 크게 떨어져. 30%씩 급락. 이렇게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제가 잘 모를 때는 그 뉴스만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지 않고 내가 경매도 잘 몰라. 그런데 뉴스 나온 걸 봤더니 경매 낙찰가가 30%씩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야,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30%나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그죠? 자, 근데 실상 나는 몇 프로 정도 싸게 산 거예요? 우리 숫자만 나오면 동기님이 지금 뒷목을 막 이렇게 잡으시면서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10% 싸게 샀잖아요. 네네네. 8천이었던 거는 7,200에 네. 10% 정도 싸게 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키님은 10% 싸게 샀단 말이야. 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다 그럴 거라는 거지. 야, 너 30%나 싸게 주고 샀다며? 야, 1억짜리를 7천을 주고 샀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나 정말 한 10% 정도밖에 싸게 안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기일 때는 마치 그 낙찰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 같은 현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뉴스도 그렇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짚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낙찰가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감정평가가 되는 시점이 언제였지? 그래서 낙찰가율이 최근에 어떻지? 이거를 한번 같이 맞물려서 그 고려를 하지 않으시면은요, 굉장히 오해해서 경매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원치도 않는 그 부동산을 거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부동산이 좀 하락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싸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 시장은요, 되게 냉정하고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눈먼 물건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네.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고 경매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적정한 금액에 낙찰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갑니다. 물론 운이 좋게 사람들이 괜찮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가치를 잘 몰라서 싸게 네네네. 이제 입찰이 없다 보니까 싸게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 엄청나게 막 눈먼 그 부동산들이 네. 넘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매매 시장도 그렇고 분양 시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이제 경매 시장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또 경매 투자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 네. 경매학원 원장으로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팁을 드리자면 꼭 감정 평가 시점을 체크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현재 상황이 네. 상승기이냐 하락기이냐 아니면 이렇게 행보를 그리고 네. 있는 시점이냐.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걸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겁니다. 저거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매를 이제 동키님이 공부를 안 하시고 네. 들으니까 아우, 뭐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했던 말을 경매 물건 딱 하나만 분석을 해보셔도 아, 그때 머니 트레이너님이 얘기하신 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내가 경매를 아직 하지 않아도 이거를 계속 듣다가 보면 듣는 기가 계속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아까 얘기한 감정 시점 체크해야 되고 낙찰가율이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막 트레이너님한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막 상담을 이제 사람들이 받으러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낙찰 금액 같은 것도 물어보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어느 정도 써야 예상 되는지? 낙찰 금액. 그런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좀 팁을 이렇게. 네,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회수, 네. 그다음에 이 물건의 최근 낙찰이 됐었던 낙찰가율, 그다음에 최근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건을 낙찰받았던 사람들 혹은 입찰했던 사람들의 어떤 수, 그리고 이 물건의 적정 가치를 판별해서 어느 정도쯤이 되어야 수익을 남길 수 있겠는가, 요거까지를 좀 복합적으로 따져요. 물론 저는 이제 무당이 아니다 보니까 100%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뭘 하면 좋으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낙찰가 맞추기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입찰을 갔다가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동키님이 동키님이 1억 감정평가 되어 있는 걸 1억 2천까지 시세예요. 자, 그럼 2천의 볼륨이 있는 거예요. 얼마를 쓰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을 쓰지 않을까요? 중간 정도? 1억 1천? 자, 그래서 1억 1천을 딱 썼어. 입찰을 했어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얼마를 번 거예요? 1억 2천이 맞다고 보면. 천을. 그치. 싸게 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 1,000만 원 싸게 샀어 하고 입찰을 딱 넣었어요. 자, 그런데 2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동킴님 1명, 다른 사람 1명 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를 썼냐면 1억 100만 원을 썼어요. 1억 100만 원? 그러니까 1억 이상만 쓰면 돼요. 그 당시에 아까 100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말 그대로 최저가가 되는 거고요. 그 이상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을 써도 되고 1억 100만 원을 써도 되고 내 맘대로 한 2억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동키님이 그러면 낙찰자가 되죠? 더 많이 썼으니까. 자, 그래서 1억 1,000만 원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자,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어요. 자, 그럼 마음이 기쁘시겠죠? 정말 기뻐요? 뒤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까 2등이 1억 100만 원을 썼는데? 그거 알아요? 제가? 그럼요. 거의 현장에서 다 불러주는데요. 진짜 모르고 싶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그냥 1억 500만 쓸 걸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이 살짝 상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요건 1억일 때예요. 자, 배수를 좀 늘려볼게요. 자,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그게 시세가 지금 12억이에요. 자, 얼마를 쓰실래요? 2억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똑같이 동키님은 11억을 쓰신 거고 네. 그래 1억 정도 싸게 샀으면 괜찮아 했는데 다른 사람이 10억 1천만 원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냥 한 1억 2천만 쓸 걸. 내가 괜히 뭔가 많이 불렀나 봐.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좀 배가 아프겠네요, 그러면. 오. 네. 그리고 동키님이 네. 진짜로 1억 10억 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2등이 10억 1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차이로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어떠실까요? 기분이 막 짜릿할 거예요. 이야 100만 원 차이로 이 부동산을 내가 사게 됐고 실제로 2억 정도의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니까 싸게 산 거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게 돌아가지 그쵸, 않겠어요? 그쵸. 그런데 2등하고의 막 차이가 2천, 3천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경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찰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3개월 동안 그 여운이 가시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9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세 달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이 900 정도가. 네. 그러면 진짜로요. 자다가요. 잘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아, 내가 900만 원. 내가 세 달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내 월급 세 달치. 아, 내가 미쳤지. 뭐 이렇게 돼요. 진짜 자다가 계속 일어나요. 거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그러신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서 낙찰을 받아도 나 한 900만 원 쌈 싸 먹었어. 그러니까 쌈을 싸서 그 900만 원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쌈 싸 먹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 그 뭔가 낙찰은 받았지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찝찝하게 그냥. 네. 아유. 그래서 이게 입찰가를 쓰는 것도 네. 되게 묘한 그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는 해야겠고 2등하고의 차이도 좀 덜 났으면 좋겠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경매를 제가 2009년도부터 배웠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던 때라서, 디자이너 생활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학원에 가서 배우면서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그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경매를 배웠었어요. 근데 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를 뭐 임장 다니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남편이 터치를 안 해도 되는 여윳돈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뭐 결혼해서 그때가 한 9년 차 정도쯤 됐을 때 뭐 그럴 때니까 아이들도 좀 어렸고 네.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뭐 저도 돈이 많았던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한 그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뭐 살 게 있겠나. 지금도 3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뭐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한 건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좋은 거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밤마다 이제 그 낙찰가 맞추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네. 자꾸 이거 옷이 벗겨지네요. 네.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즘 그 무료로 경매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무료 사이트를 보시기가 싫다 그러면 네. 부동산 경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법원에 가시면 경매 물건이 다 그 검색이 가능하세요. 다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진 않아요. 대강 그냥. 그냥 언제 가격이 얼마야? 입찰은 언제야? 그 다음에 뭐 주소 뭐 이런 게 아주 간단한 내용만 네. 있어요. 설명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운데 유료인 사이트들은 뭐 예상 낙찰가도 좀 제시도 해주고요.
최근에 비슷한 물건에 낙찰가가 얼마 정도 됐었는지 낙찰률도 보여주고 이 물건을 본 사람들의 조회수가 몇 명인지도 좀 보여주고 또 하물며 네? 이 물건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와.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피드 옥션, 굿 네. 옥션, 또 제 책이 나왔던 지지 옥션, 네. 뭐 이런 그 유료 정보 회사들은 금액이 비싸면 비싼 만큼 정확한 정보와 오.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무료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당연히 내가 돈을 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네. 가급적이면 좀 그 비용을 좀 더 지불을 오. 하시더라도 네. 유료 사이트를 꼭 봐주시고 오. 그리고 뭐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금액이 더 비싸더라도 네, 전문 사이트들을 보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보셔도 되고 네. 나는 아직은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무료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사이트를 열어서요. 그 매일매일 진행이 되거든요. 경매는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잠들기 한 30분 전에 내일 진행하는 경매 물건들을 쭉 봐요. 네. 그러면 뭐 아파트, 상가, 뭐 토지, 그리고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네. 비행기 경매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오, 맞아요.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움직이는 자산? 동. 다 왔어. 한 글자 더. 동산. 잘했어요. 네, 맞아요. 동산. 네, 동산 경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바퀴가 달린 애들. 말하자면 하늘을 나니까 네. 비행기, 네. 땅을 달리니까 자동차, 물을 가니까 선박. 네. 자, 이런 애들도 다 경매에 같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걔네들도 경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물건들이 이제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 내가 좀 관심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몇 개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개당 한 10분? 10분 정도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애는 얼마 정도 입찰이 될까 하고 자세히 조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얘가 시세가 얼만데 얼마 정도에 될 거야 이거를 조사를 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감으로 요 정도면 왠지 8억 정도에 낙찰이 될 것 같아. 뭐 왠지 한 9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인원도 써보시는 거예요. 요 물건 한 3명 정도 입찰할 것 같아. 그냥 적으세요. 그냥 때려 감으로 적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적었지만 네. 옆에다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 줄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네.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또 공부도 하고 시세도 좀 빨리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급매물로 9억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적어도 3,000원 더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건 정말 되게 잘 하신 분. 네. 근데 만약에 동킹님이 네. 내일부터 이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놨을 거냐면 그냥 왠지. 그냥 왠지. 정말 전문 용어를 쓸 거예요. 혹은 feel로. 뭐 그냥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 심장이 그렇게 말해. 이런 내 식으로. 심장이 그렇게 불렀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써요. 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는 얘기 드릴게요. 네. 자, 경매를 입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말 그대로 저처럼 경매를 한 7, 8년 해가지고, 네. 뭐 권리 분석하고, 막 엄청나게 한 며칠 동안 데이터를 해서 분석한 사람도 입찰을 할 거고요. 그쵸. 동킹님처럼, 네. 야, 그 아파트 너무 좋대. 그냥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럴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입찰을 했어. 그러면 누가 낙찰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자, 그런데 많이 안 사람이 금액을 좀 높게 쓰는 편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 높게 쓰는 편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높게 쓰지 않을까요? LI 이러고 그냥 LI 이렇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분석을 하면 할수록 네. 좀 보수적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맞아요. 쓰겠죠. 네. 그래서 항상 경매 시장은 누가 이기느냐? 초짜가 이기고, 그러니까 초짜가 낙찰을 받고, 네. 그 다음엔 그 부동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치 평가를 한 사람이 받아요. 근데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아까 잘 모른다고 했던 사람, 네. 낙찰받은 사람, 그 다음에 되게 그 물건을 긍정적으로 봤던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항상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매를 이제 초창기에 3천밖에 없어서 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저 어떻게 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썼거든요. 정말 왜냐 이 물건을 혹시나 내가 떨어져도 네. 다음번에 정말 많은 베이비들이 네. 나의 경매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낙찰을 받아버리면 실상은 이제는 내 돈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 뒤에 와 정말 얘가 더 좋은 애가 나왔는데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자꾸 보수적으로 쓰게 돼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보수적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 정도면 시세 차익이 안 나는데 굳이 이렇게 좀 쓸 많이 필요가 따지게 있어? 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10번 입찰을 하면 네. 몇 번 떨어질까요? 거의 떨어져요. 네, 제가 그래서 뭐 경매 물건 한두 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원에 또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가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두 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역시 잘했어. 저 금액에 낙찰받는 사람이 바보야. 저렇게 금액에 낙찰받으면 저 사람 진짜 시세 차익 하나도 없어. 금매물로 사지 못하라고 경매로 해?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저 혼자 으쓱해서 권리 분석 잘못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5번, 6번, 한 네. 10번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꾸 입찰가를 올리게 돼요. 낙찰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 몇 번 입찰에 떨어지면요, 네. 그 다음번에 입찰가를 굉장히 높이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것도 나빠요. 네, 그것도 나빠요. 그런데 저처럼 계속해서 내 고집을 세워서 입찰을 못 받는 것도 나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낙찰을 받은 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9천에 입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입찰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은 세금 다 띄고 나면 500도 안 남아요. 그래서 500 정도 벌었으면 나 한 달 이상 월급이고 난 이것도 만족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이 1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야, 저 정도면 내가 움직이고 뭐하고 해서 세금 다 제하고 난 한 2,000원 남아야 돼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입찰가가 더 낮을 거잖아요. 네. 자, 그럼 항상 이 두 사람이 입찰을 했다고 했을 때는 500밖에 안 남아도 돼 하는 사람이 항상 낙찰을 받을 거고 그쵸? 저는 2,000을 바라보긴 했지만 전 항상 낙찰을 못 받을 네. 거예요. 네. 자, 그럼 저의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계속 뭐 없겠죠? 없죠. 네. 낙찰을 못 받았는데 네. 어떻게 수익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0을 더 벌 거야 해서 네. 수익률이 20%가 아니고 0%인 거고요. 네. 이 사람은 5% 보고 그래 적어도 괜찮아 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네.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5%라도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접근을 하실 때 또 하나 유의하실 건 뭐냐면 나의 예상 수익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이 정도면 오케이 하는 수익률이야 라고 하는 수익률과 다른 사람들이 낙찰받는 수익률의 이 갭을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낙찰가 맞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동킹님처럼 네. 모르고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적어도. 저처럼 알고 적어도 되고 모르고 적어도 된다. 왜? 낙찰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사람 정말 빠꾸미가 들어오면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액대로 낙찰을 받을 거고 네. 사회 초년 이제 막 경매 초짜가 낙찰을 받으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그 물건은 정말 네. 낙찰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높게 낙찰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거야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네. 5%만 수익이 남아도 낙찰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예상 수익률. 말 그대로 동키님은 한 몇 프로 정도만 하실래요? 세금 다 네. 제하고 나한테 딱 떨어지는 수익률. 뭐 이득이 나면 하지 않을까요? 몇 프로? 그래도. 최소 몇 프로? 지금 은행 금리가 2.5%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구나. 네, 전혀. 그냥 던져보자. 자, 몇 프로? 뭐 10%? 에? 50%? 50%? 아니 10%, 10%. 10%. 네. 5에서 좀 10%? 전에는 마음이 없다 해놓고 10%래. 아니 때려 맞추라고. 전혀 지금 이거 말하고도 감각이 없어요, 전 지금. 네. 아니,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 저는 낙찰 그러면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10%? 네. 네. 자, 10%. 자, 동키님이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10%야. 그런데 딱 낙찰가 맞추기를 했는데 저는 그럼 10%에 맞춰서 썼을 거잖아요. 네. 예상 낙찰가를.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7%인 거예요. 사람들이 낙찰. 낙찰 받아가는 금액이. 오. 자, 그럼 이제 나는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수익률을 낙찰을 받으려면 네. 7%로 올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10%에 만족하면 안 되고 7%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7%를 써서 낙찰을 받을 거냐? 1번 아니야. 그냥 내 수익률 10%를 고수를 해서 언젠가는 낙찰 받을 때가 있겠지 하고 미룰 거냐. 즉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잘 고집해 가면서 쓸 거냐를 내가 정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이런 상가나 이런 아파트가 7%대쯤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네. 없으면 내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건 되게 낮게 쓰고 어떤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나 낙찰 받으려면 막 써볼까? 뭐 이렇게 마음이 막 동하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수익률을 내가 파악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 연습을 하시면 너무 좋고요. 네. 이거는 한 1개월 정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고 또 한 일주일에 최소 하루에서 한 이틀? 그리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몇 건씩만 자기 전에 써요. 그렇게. 네. 그리고 다음날 입찰이 몇 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한 11시 20분 정도면 실제로 개찰을 해요. 네. 발표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입찰을 했고 이 낙찰가는 얼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2등도 나와요. 2등도 금액이 뭐 얼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등까지 나와요. 몇 등? 네네. 다 나와. 한 2등 정도까지는 써줘요. 그리고 경매에서 그 현장에서는 적어도 한 3등까지는 불러주고요. 입찰자가 좀 적잖아요. 네, 다 그러면 불러줘.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한 5명까지도 불러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네,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오. 그래서 물건이 그날 진행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일일이 다 불러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1등하고 딱 2등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그날 입찰했던 사람들 걸 그냥 다 불러주세요. 그냥. 2등을 아는 게 좋은 걸까? 그러면은 되게 네. 신기하죠. 뭐 어떤 사람은 3억, 어떤 사람은 막 4억, 어떤 사람은 뭐 3억 100, 뭐 그러면 나만 혼자 4억 썼네? 막 이제 이렇게 불안해지기 근데 시작하죠. 막. 궁금한 게 이런 거 많이 할 때 단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10,000원 단 이게 그런 거는 규제가 없어요. 아, 뭐 몇백 원 이런 거 다 돼요. 1원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매를 어느 정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뒤에 숫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약간 붙이는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쵸. 우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1억 1,000을 쓰기로 했어. 그럼 그 뒤에 저는 좀 그 7을 좋아했었거든요. 뭐 7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래서 뒤에는 무조건 777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누구는 계속 33원 3,333원 이렇게 딱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날 뭐 한 100개 정도의 물건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뭐 1등은 1억 1,000, 뭐 2등은 1억 뭐 900, 뭐 여기서 누가 낙찰되셨습니다 하고 이게 땅땅땅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1억 1,111만 뭐 이렇게 쭉 부르면 갑자기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도 와 뭐야 막 이러고 한 번에 이렇게 귀 쫑긋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널들을 좀 만드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저도 낙찰받았던 거가 777만 7,777원을 썼어요. 그래서 된 거. 네, 진짜 기분 진짜 받았어요. 좋겠다 그러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원은 뭐 절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5원을 넘으면 10원으로 넣어서 그렇게 이제 내시면 되세요. 네. 아, 이게 재밌다. 재밌죠. 그래서 경매장은요. 동키님이 이제 나는 경매 모르는데 그러시면요. 그냥 경매장을 한번 가보셔도 돼요. 우리 왜 이게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법원 한 곳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경매 법정이. 그래서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11시 20분부터 개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2시, 보통 뭐 1시 정도 끝나거나 2시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셔서 개찰되는 거를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부동산 경매 법정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아주 새로우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주셨던 그런 공부하는 방식, 맞추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저는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낙찰가 맞추는 거가. 또 겁도 좀 많이 줄었고 또 자다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불 킥 하는 것도 조금 줄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제가 누굽니까? 머니 트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연습을 자꾸 시켜드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경매학원을 차리고 저에게 경매를 배우셨던 분들은 다 이 낙찰가 맞추기를 거의 시켜드렸어요.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그걸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도 동킹님한테 법정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낙찰가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조금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죠. 마음은 하고 싶으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죠. 그러겠죠. 문제는 여유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저거 괜찮은데? 하고 솔깃도 하셨을 거고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은 드셨겠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성인을 공부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애들은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고 죄송합니다. 혼내키기라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너 시험 잘 보면 용돈 줄게 뭐 이렇게라도 하는데 어른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른을 교육시키는 교육시장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잘 돼서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어른들을 하기 진짜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저는 당근을 준비를 합니다. 어른들은 채찍은 안 돼요. 혼내키면 안 돼. 왜냐 그러면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꼭 당근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상품권 같은 거예요. 뭐 맞추면 주는 거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좋으니까 예전부터 뭐 했었느냐 항상 문화상품권을 걸었어요. 책 사서 보시라고 아니면
뭐 극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라고 해서 네. 예전에는 거의 100% 문화상품권으로 네, 네. 했었고요. 네. 그 문화상품권을 1등에게는 2장, 그 다음에 오. 뭐 2등에게는 1장, 그 다음에 3등 한 사람에게는 이제 동메달인데 점수만 부여했다가 그걸 계속 쌓았다가 또 가장 많은 별점을 부여하신 분에게 또 드는 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되게 네. 신기한 게요. 한 3등 하시는 분은 늘 이상하게 3등을 하세요. 2등 하시는 분은 또 늘 그렇게 2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자기의 수익률과 그 시장의 수익률을 좀 맞추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잘 맞추시는 분들이요. 제가 경매 학원, 이제는 경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한 7년 동안 해본 데이터로는요. 이 낙찰가 맞추기에서 1등이나 2등 하셨던 분들이요. 실제로 재테크 수익률도 좋아요. 오. 항상 보수적으로 쓰셨던 분들이 네.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신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사이트에서 네. 낙찰가 맞추기를 하고 있답니다. 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그죠?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 시간에 네. 네,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자, 낙찰가 맞추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그래. 이제 본격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네.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물건이 어떤 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근린시설이에요. 자, 근린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뭐 약간 상가처럼 상가. 근데 왜 근린이에요? 그 이제 살 수도 있는, 살 수도 있는? 뭘 살 수 있니?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곳 아닌가요? 근린 생활? 아니요. 그럼 무조건 상가인가요? 사람이 사는 거는 주거, 주택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네. 무조건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근생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근은 가까울 근이라서요. 사람들 아까 주거 있잖아요. 주거 공간 근처에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게 바로 근린 시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달리 얘기하면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근린 시설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전체가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애예요. 자, 우리가 보통 꼬마 피팅 하는 그런 이제 피팅들 얘기할 때 아주 전형적인 애인 거고요. 자, 여기에 토지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네. 자, 토지 면적은 약 70평 정도. 네. 자, 그리고 건물 면적이 나와 있는데 215평 정도예요. 자, 보통 경매에서는 이제 건물 면적이 나올 때요. 100%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나만 오로지 쓸 수 있는 면적들을 얘기를 해요. 아파트는 왜 공용 면적, 분양 면적, 서비스 면적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상가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을 그냥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보통 분양 면적은 상가는 몇 프로 정도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동킹님이 10평짜리 전용, 또 이제 머리 복잡해지시나 보다. 나만 쓰는 그 전용 면적이 10평이면 분양 면적은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은 실제적으로는 20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양 면적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45에서 한 55%? 정말 높아도 60% 정도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물 면적은 오로지 전용 면적인 215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찰일이 지금 쓰여 있는데요. 자, 보니까 신건이라고 되어 있죠. 신건은 새로 접수가 돼서 처음 매각하는 건입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날짜는 9월 1일이에요. 날짜가 언제예요? 오늘 8월 30일이니까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모레인가요? 네, 9월 1일이에요. 내일 모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입찰을 바로 앞두고 있는 물건이고요. 자, 저기에 지금 73억 4천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게 바로 감정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이제 채권자가 이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돈을 회수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맡기니까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한 거고 그 금액이 73억 4천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00%대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물건은 100%대에 입찰이 있을 거예요. 오. 네. 자, 그리고 위치가 그러면 어딘지, 주소는 대치동인데, 네.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도를 보니까요. 본건이라고 하면서 빨간색 표시가 마크가 되어 있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2호선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선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하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노선이 바로 2호선이죠. 네. 그래서 선능력은 이 앞에로는 한 정거장 더 가게 되면 삼성역이고요. 네. 또 뒤로 가게 되면 역삼, 그리고 거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게 되면 네. 강남역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 역삼, 선능, 이 삼성역에 이르는 저 구간은 정말 핫하게 그쵸. 뭐 사람들이 그냥 업무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 근처에 있다 그러면 와, 너무 좋은 곳.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그쵸. 돼요. 자, 그래서 73억에 나와 있어요. 동키님은요, 이게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이 드세요? 비싸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거 자리로 따지면은 그냥 어쨌든 저는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렇게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 73억이. 저거는 글쎄요. 73억? 73억. 보통 전혀 개념이 없는데. 한 몇백억씩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조그맣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가 73평이니까 아주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건물로만 봐도 거의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네. 선능력 정도에 있는 곳에 아파트가 네. 저게 지금 215평이니까 5평, 5층으로 나눴다고만 쳐도 한 층에 한 40평 정도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40평 정도쯤 되는 5개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75니까 그걸 나누면 한 층당 얼마 정도쯤 되는 거예요? 한 15억 조금 안 되는 네.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아파트를 40평대를 15억에 5개 정도를 사는 건데 선능력에 40평짜리가 15억밖에 안 하려나? 이걸 따져보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비싸냐 싸냐가 조금 나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좀 싸게 나온 거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월세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요. 지금 2호선 선능력 주변에 한 80억,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억대 미만인 상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래서 거의 100억대 정도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저 금액대는 좀 많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점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한국 부동산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문정부 네. 가자 끝자락 정도에는 외국인들을 좀 부동산을 많이 사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들어올 정도로 꽤 많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있었는데요. 네. 외국인들도 한국의 부동산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엔터 회사니까, 네. 그죠? 저도 엔터 회사 소속이고, 네. 동케님도 이제 엔터 회사. 저는 그러시군요. 네. 왜?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네. 이제 엔트리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제 또 그 전용 스튜디오라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술품 투자 때문에 작가분하고도 만났는데요. 작가분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미술 시장이 한국 시장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엔터 쪽에 계시는 대표님들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들어봐도, 네. 한류가 정말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도 저는 또 간접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을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네. 하고 있는데 뭐 주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뭐 일본 이런 곳들이 굉장히 이제 개발들이 많이 됐고 TO가 다 차면서 네. 차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이제 이 한국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한국을 주목하는 그 곳이 네.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오.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 게. 네. 그래서 정말로 한국은 앞으로도 꽤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해외에서 지금 이 뭐 영상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는 조금 이제 한국의 어떤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 중심부 쪽에 건물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사무시설이나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네. 공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뤘던 아까 지도 네. 볼까요? 이 지역 네, 있죠? 네, 네. 이 지역이요. 공실률이 2%도 안 돼요. 2% 그러면 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멀한 정도가 한 6%. 좀 공실이 많다고 할 때가 10%거든요. 그러면 2%는 정말 자연 공실.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됐다가 나가는 그 중간 터밍 정도만 기간이 있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공실률이 낮고요. 네.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OTP 시장이라든지 네. 혹은 인터넷 뭐 이런 그 간접적인 온라인 네. 시장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요. 지금 그와 관련된 회사들의 창업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피스 쪽은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업무시설 네네네. 보고서를 다 이제 정독을 했는데 네. 뭐 3대 업무지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수요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른 그 부동산 상가 전문가분하고 다시 또 한번 미팅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가 네. 솔직히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크게 이제 중국 때문에 중국 사드 사태 때문에 좀 계속 하락을 좀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제2공항도 발표가 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제주도를 다시 좀 관심을 가져주는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도 그 외국인들이 투자하시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또 영종도, 그 다음에 송도에는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이제 배로 중국 사람들이 여태 동안 그 비행기로 거의 관광을 왔다면 이제는 배 크루즈로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배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제 크루즈 시장이 열릴 거라서 이 송도 쪽이 아주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면에서도 세계 중심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도 투자하시기 아주 좋은 거라서요. 외국 분들이 국내 시장에 뭔가를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희 네트워킹 되어 있는 비즈니스 업체들에서는 얼마든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네네. 이제 솔루션을 좀 어느 정도 해드릴 테니까 엔트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실제로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데도 해외에서 또 뭐 컨텐츠를 같이 뭐 하자, 뭐 혹은 어떤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런 그 문의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는 그래서 사람이 드디어 생겼구만. 네, 저는 솔직히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 수가 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유튜브의 힘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처음에 그런 초심으로 항상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또 최근에 느끼고는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는 약간 뭐 어쨌든 시작 단계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앞으로 더 많이 할 거고. 맞아요. 저희 이제 머니스캔을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쵸.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 먼 스캔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십시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추는 건가요, 네, 쟤네를? 자, 그래서 위치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건물 이제 사진 보고 계시는데 1층에 음식점이고 네. 위에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상층부가 약간 주택처럼 이제 네. 쓰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요즘 이렇게 위에 주택이 일부 있거나 하는 곳들은 이제 상가로 용도를 전환을 시켜서 올 근생 건물로 만드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네.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요즘은 뭐 옥탑이 있는 곳들을 좀 활용을 해서 가져가시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얘는 어쨌든 먹자골목의 완전 메인 스트릿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먹자골목 범위 안에 있는 애고 선릉역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요. 아주 정말 위치, 뭐 볼륨, 또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좋게 보는 게요. 지금 보시면 외관이 예쁘지가 않죠. 네. 저는 이 물건을 외관에 좀 창문을 좀 크게 터져서 좀 성형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 예? 눈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비춰지는 모습을 또 자꾸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눈이 작아서 눈웃음 치는 게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제 마음으로는 좀 이제 눈이 좀 더 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물에 있어서 이 눈에 해당하는 곳이 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쌍꺼풀 수술해서 눈을 크게 보이고 싶을 때 앞트임하고 뒤트임하고 네, 찝어주잖아요. 네. 자, 창도 똑같아요. 저 창문을 옆에 보시면 조그만 이쪽 네네네네. 창문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걸 말 그대로 옆 트임, 앞 트임을 해서 전체를 키워져 버리면은요. 건물이 상당히 넓은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좀 시원하게 보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느끼는 햇빛 유입량도 그쵸, 상당히 중요하죠. 좀 달라져요. 네. 그리고 안에 뭐 식당이 있던 카페가 있던 뭐 미용실이 있던 뭐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나 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답답했을 때의 임대료와 좀 시원하게 외부를 조망할 수 있을 때의 그 안의 임대료는 당연히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이 눈 수술처럼 눈 성형하기에 딱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또 팁을 또 주셨습니다. 또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 물건을 좀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디자인도 다 뽑아서 뭐 디자인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제가 막 했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5일 전인가 이 물건을 검색을 해가지고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낙찰가 맞추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네. 저희 카페에 올려놨고요. 네. 또 오늘 시간을 빌어서 이걸 보신 분들은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추면은 그럼 카페에 올리면 선물 주시는 건가요? 네, 그냥 예상 낙찰가만 적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카페에 그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네, 알려주세요. 링크 아마 그 네이버 카페에 네. 머니 트레이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머니 트레이닝. 네이버 카페가 나오실 거고요. 네. 거기에서 들어오시면 네. 바로 상단에 낙찰가 맞추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네. 다른 제재 없이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오늘 저녁까지 네. 왜냐하면 경매가 내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이죠? 9월 1일이면 내일 모레? 목요일인가요? 지금 오늘 30일이니까 31일까지. 아, 그렇군요. 내일까지 또 시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수요일까지만 적어주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개찰은 보통 한 11시 40분 정도부터는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가장 근접하게 적으신 분이 1등. 두 번째로 근접한 분이 2분, 이제 2등. 이등, 그렇게 해서 3등까지 뽑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편하게 워낙에 스타벅스 커피 그 상품권을 요즘은 거의 현금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드리면 뭐 알아서들 뭐 커피를 드시거나 뭐 돈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당근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1등 하신 분에게는 이제 커피 상품권이 3장이 나가고 2등은 2장, 그다음 3등은 1장이 나가는데요. 너무 많이 주시네요. 금액이 뭐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연습 삼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네. 참여해 보시고요. 와. 이번에 기회를 놓쳤어 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낙찰가 맞추기를 오. 전에는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에 그래도 기회는 계속 네.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자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경매 물건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경매가 안 나오고 상가도 경매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올려드리고 싶어도 올려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천천히 내년 경매 투자를 연습하시는 하시는 어떤 그런 시기가 또 오니까. 시기니까 네. 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서 공부도 하고 만약 운이 좋으면 상품도 얻어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공부는 항상 즐겁게 하자가 네. 제 주의이고요. 네. 그리고 항상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드리느냐면 제가 아까 이 물건이 5일 전에 발견한 물건이라고 네. 했잖아요. 제가 거의 80억대까지 이제 이 상가들을 굉장히 찾고 있었거든요. 고객분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드릴 만한 그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경매 물건은 항상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매매 물건도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바빠서 여태 동안 열심히 볼 때는 꼭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 휴가 좀 한 3일 좀 갔다 와 볼까 하고 3일 딱 갔다 와서 이제는 한번 볼 거야 하고 딱 봤더니 이틀 남은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정말 이거는 제가 2009년도에 경매를 배워서 지금 거의 한 11년 차 이상 됐잖아요. 네.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 시장이 좋던 나쁘던 항상 꾸준히 내가 물건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 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또 맞추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낙찰가 그리고 감정가에 대한 네. 개념 그리고 어른은 이제 여러분들을 워낙 공부시키기 어려우니까 낙찰가 맞추기까지 네.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어쨌든 낙찰가 맞추기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기에 들어와셔서 하셔도 되고 네. 직접 집에서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미있는 또 퀴즈 문제? 한 가지 이렇게 같이 주셔가지고 집에서 여러분들 네. 그냥 시간 조금 내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공부도 되고 배우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러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요 시간에 또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관련된 분들 중에서 또 이제 한국에 건물이나 뭐 땅 뭐 이렇게 투자 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문의 있으신 분들은 엔트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동킹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백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